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제 주 전공은 경제학인데 그 경제학에서도 이제 세부 전공으로 따지면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 네, 뭐, 비주류 경제학이죠. 뭐, 많이들 안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잘 질문을 던지지 않는 성장률은 뭐 항상 0보다 커야지만 좋은 건가? 이자는 뭔가? 오늘 주제죠. 그리고 자본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무이자를 표방하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희년 함께 이런 곳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고민을 하던 이자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지자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요 정도로 이제 한번 잠깐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목을 그냥 이자 딱 붙이고 끝낸 게 아니라 부제를 허구적 상품의 가격이라고 해두었는데요. 이 허구적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칼 폴라니라고 하는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던졌던 개념입니다.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근데 그걸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호구적 상품 중에 세 개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폐였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에 붙는 가격으로서의 이자,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왜 그런 것인가? 등등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이미 벌써 뭐 노벨 경제학상이나 아니면 뭐 일단 제가 비주류 경제학자가 아니겠죠. 예. 어쨌든 이러한 질문들을 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네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은 이자라고 하는 것이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예치해두면 그냥 물론 이제 식물이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쭉 자라잖아요, 돈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넣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구적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 예, 사실 허구적 상품이라고 했었을 때 칼폴라니는 노동과 그다음에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허구적 상품이라고 했었을 때 쉽게 와닿습니다. 뭐 상품에 이제 상품 그러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저기 저 토지도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상품이 아니죠. 근데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품화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류 경제학,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화폐가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제라고 할 수 있죠. 피할 수 없는 난제. 화폐란 무엇인가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야지만 이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번 피할 수 없는 난제 화폐라는 챕터 1을 잡아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챕터 2 화폐의 가격으로서 이자라고 하는 성격을 이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한번 따져 보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다양한 경제 학파들이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내놓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그 와중에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케인지언 경제학 중에서도 포스트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경제학파의 사상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전공을 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화폐 이론을 어떻게 구축을 했고 그 화폐 이론을 구축을 했었을 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자율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챕터 3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오늘 발표에서의 조금 핵심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생각의 그런 스파크를 드릴지는 저도 확신이 안 서는데 뭔가 연결되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소득자의 안락사라고 했던 이제 케인즈가 말했던 무섭고도 조금 이상한 하나의 토픽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난제 화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폴라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이제 씀으로써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회 속에 이렇게 묻어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조절적인 시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하나의 다른 별개의 시스템으로 된 적이 없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옴으로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시스템으로 나왔고, 그것들이 그러한 시장이 이렇게 자기 조정적으로 이렇게 별개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회한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사회는 그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규제를 만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별개의 시스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분이 지적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의 상품이 아닌 것이 상품으로 취급되도록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됐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개념이 허구적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상품이 아닌 것이 상품이 되는 것처럼 돼야 되니까 허구적 상품이다, 이거죠. 이제 허구적 상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허구적 상품: 토지, 노동, 화폐.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그냥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노동은 시장에다 내다 팔라고 이렇게 사람을 낳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해가 쉬운데, 화폐라고 하는 것도 칼플라니는 허구적 상품이라고 합니다. 조금 깊게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금본위제라고 하는 제도가 당시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금에다가 이제 금이 그냥 자체가 화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금본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상품 화폐를 이렇게 채택을 했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니까요. 그리고 상품이니까 동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화폐를 이렇게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금을 막 캐고 그 금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사회였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만약에 5%, 6%, 7%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화폐량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공급이 돼줘야 돼요. 5%, 6%, 7% 맞춰서. 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화폐량이 그 속도에 못 맞추면.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싫어하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피해를 끼치는 게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 자기 조정적 시장, 그러니까 별개의 시장,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하나의 요인 중에 그 이름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어렵죠. 이 이야기는 하여튼 그만하고 그냥 칼폴라니의 말 이것만 하나를 기억하시자는 거죠. 원래 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화폐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폐란 본래 상품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화폐는 본래 상품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뭔데? 라는 이제 질문이 따라오는 것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좋아하는 학파 쪽에서는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그런 국가의 힘에 뒷받침되는 가치 표준이자 그다음에 지불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금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속이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이제 법제적으로 그 가치 표준을 그쪽에다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화폐가 화폐로서 이제 통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국정화폐론이라고 합니다. 그 국정화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이제 제창한 분은 이제 게오르그 크나프라고 하는 이제 독일 경제학자인데, 오스트리아였나요? 이제 화폐 국정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인데, 이 화폐 국정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폐는 시장에서의 교환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 간에 채택이 됨으로써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 이런 사회학자한테 굉장히 이제 칭송도 받고 뭐 그랬었었는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파묻혔죠. 이게 어떤 논리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걸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한테서 조세를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채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국가한테 늘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화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법적인 권력을 이제 그 뒷받침을 해주는 법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행을 할 테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지고 있는 조세를 이제 받는 그 권한을, 채권을 내가 발행한 법화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조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가져왔었을 때, 오케이, 너의 그 조세 채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쳐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법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국가가 발행했었던 이 법화가 조세 지불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통용되는 공통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법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시장 교환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국정화폐론 또는 화폐 국정설의 골자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을 했었었던 현대화폐 이론도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국가가 법화를 먼저 발행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상품 교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국가한테 돈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논리이기 때문에 이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먼저 돈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먼저 돈을 발행을 해서 이게 그 국가가 먼저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결국에 국가가 무언가를 민간으로부터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풀어서 무언가를 삼으로써 이제 경제를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이제 쭉쭉 하는 건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되는 화폐관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권력,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의 근간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건 상품화폐 설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쌀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를 원하는데, 이게 그 욕망의 불일치라고 하죠. 내가 지금 자동차를 원하는데 저 양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을 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 상품을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표준 교환 수단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상품 화폐설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이 아닌 거죠. 어떤 제도가 먼저 화폐를 입법적으로 또는 뭐 왕이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화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화폐관을 가지고서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 다른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상품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화폐는 상품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화폐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상품에만 가격이 있거든요, 원래는. 상품에만. 근데 화폐는 지금 이 화폐 국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만약에 봤었을 때는 화폐는 허구적 상품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라고 하는 가격이 붙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폐 대부에 붙는 화폐를 빌려줄 때 붙는 이자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조금 다른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화폐의 가격으로서 이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보죠. 이제 성경, 이제 제가 이제 희년 함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베이스니까 제가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들고 왔는데, 성경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자를 받고 대부하지 말라. 뭐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하여튼 그 신명기 23장 19절에는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절에 보면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규정이 있어요. 네,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 적어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뭐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선민 사상이 당시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학자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이제 우리끼리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가 돈 떼어먹힐 일은 위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동의가 되는 거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끼리 이렇게 했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도 그 사람이 뭐 떼어먹힐 일이 없으니까 우리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자. 하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걔네들은 돈 가지고서 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어떻게 정당화가 되느냐? 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많이 정당화가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었을 때 저 사람이 들고 이제 가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위험을 부담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와가지고 이제 뼈저리게 아프게 겪는 것이 이제 그 뭐 그런 거죠. 어, 당신의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주담대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예, 뭐, 어차피 지원 갈던데 이자 많이 넣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네. 뻥친다고 해서 더 도망칠 이제 인센티브로 주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이자를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네, 그쵸. 미리 상환하면서 받으면 음, 저기 잘라서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나중에 이자를 줄 거면 네. 뭐 못 갖고 질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을 때,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빌려줄 때, 미리 할인을 해서, 네, 800만 원만 빌려준다. 그러니까 벌써 20%를 뗀 거죠. 이미. 네, 이미.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이제 계약은 돼 있지만 이제 이자는 이미 20%가 뗀 거죠. 이자를 선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이 하나 뜬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이제, 이거 좀, 너무 좀, 머릿속에 계속 이제 좀, 언어피셜한 약간 단어만 떠오르는데 약간, 어, 그 조금 세상을 좀 너무 삭막하게 좀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보다 조금 더 험한 말이 나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이제 화폐 가격이 이자다 했었을 때 그러면 처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했었던 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고전학파의 정신을 잇고 있는 신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신고전학파에 대항했던 케인지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포스트 케인지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클래시컬 이코노믹스, 고전학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돈을 빌려줬었을 때 이제 뭐 니오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인데 너네가 저축을 했었을 때 현재 소비를 너네가 현재 소비를 당장 하면 너무 좋은데 현재 소비를 참는 데에 대한 이제 대가로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네가 당장 지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감히 감수하고 남한테 돈을 빌려줬다니 너무 대단하다. 예, 미래의 소비를 이제 미룬 거니까. 그 옛날에 무슨 책을 본 것 같은데 애들이 무슨 치즈인가? 어떤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같은 거 이렇게 애들한테 빌려줬는데 당장에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좀 참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 뭐 이런 책을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뭐 동의 안 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느낌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현재 소비를 참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가 주어진다. 어떤 대가는 있는 거잖아요. 항상 경제학은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재 소비를 참는 것. 그러니까 저축을 했었을 때 이제
그 미래 소비를 생각을 하면 현재 소비를 참았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이제 너네가 이제 미래 소비를 할 때는 더 많이 할 이제 응당 그 자격이 있다. 사실 이 현대소비에 참으면서 빌려준 사람, 현대소비에 참면서 잉여자금을 빌려준 그렇죠. 내가 모를 거안 먹으면서 빌려준 사람 지금 거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대부분 뭐 어스트리안, 여기서는 안 썼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도 그렇고 경제학의 골격을 이루는 고전학파, 뭐 신고전학파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려간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골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는 게 이제 화폐의 비용, 이자가 되는 거고요. 아, 님이라고. 당신이 이제 그 소비를 참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좋은 데다가 써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 이윤, 여기선 이윤이죠. 이윤을 남겼었을 때 그 이윤에서 일부를 떼다가 이자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저축, 사람들이 저축을 한 총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빌려간 기업이겠죠. 기업이 빌려간 투자의 총량이 있을 것인데 그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거시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게 해주는 것이 화폐의 가격인 이자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그 이자율이 적정하게 됐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거시 경제가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든 뭐 신고전파 경제학이든 결국에 자본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가 쌓인 게 자본이니까요. 여기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제 케인지안 이코노믹스에서는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이제 저축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 선호. 이것도 사실 결국엔 비슷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화폐를 이제 얼마나 내가 갖고 싶어 하느냐, 유동성 선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당장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다 해도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도 지금 당장 뭔가 경제 위기가 일어났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물건이 쌀이 필요한데 받아주는 건 화폐지. 부동산을 갑자기 듣기 보는 건 팔아가지고 화폐화를 시켜야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화폐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전 화폐에 대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자세한 것은 좀 이제 좀 여기는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세 가지 학파가 다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비를 참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가 주어진다. 네. 어느 정도는 정당화가 되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어, 어쨌든 예금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기업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제 일부의 돈은 사용을 못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못 받는다? 0% 이자율이다?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던지지 않아요. 저는 뭐 이거는 제 그냥 경험인데 이제 뭐 그 말을 했던 분도 전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석사를 할 때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장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형님 저는 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늘 큰 것이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한번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그냥 툭 하고 던진 적이 있는데 그 형이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분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무조건 많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탁 이렇게 그냥 그게 거의 이제 공리로 깔려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0이 되어야 하느냐. 대가가 어떤 내가 빌려줬었을 때 이거는 내가 뭔가 참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참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또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제 학파에서는 이 두 가지 학파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폐에 따라 붙는 이자, 화폐의 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제 어떤 뭐 제도나 어떤 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지안 이코노믹스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화폐를 수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갖는 거고,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이 화폐를 갖고 싶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그 세 가지 경제학에서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포스트 케인지안에서는 그거를 완전 더 밀어붙여가지고 이자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이코노믹스에서는 또 나뉘는 것이 제도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늘 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명제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 라고 규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거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사실에 대한 그 명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규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당위라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 이자율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래프인데 뭐 싫어하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이제 Y축에 이자율이 있고 이제 X축에 이제 화폐량이 있습니다. 여기 Y축이라고 합니다. 이 이자율이 있고 이제 화폐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약간 괴리를 느꼈었던 것이 그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약간 수정이 되긴 했던데, 이 엠스타라고 하는 이게 화폐량이거든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특히 저기 통계 이렇게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폐 스톡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아니면 쌓여 있는 화폐 스톡이 1년 기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준이죠. 스톡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화폐 스톡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화폐량을 알려줘요. 그 수치가 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배웠던 거시 경제학에서는 그 화폐량을, 한국은행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거든요. 주류 경제학이 그렇게 하죠. 근데 2008년 제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고 있을 때는 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당연히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0.25%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우리 이번에 화폐량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900조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거시경제학 교과서랑 다른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기준금리,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자율을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제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아니면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금리를 이제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가상금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가상금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현대에 남아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인 거죠. 이제 기준금리, 우리 3%라고 하는 기준금리가 있었을 때, 대출 받을 때 3% 누가 해줍니까? 거기서 사람에 따른 그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돈을 빌릴 때 5%도 되고, 6%도 되고, 이제 그게 가상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상금리가 붙었었을 때, 이제 대부 이자율이 있는 거고, 화폐 수요라고 하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냥 이건 받아들이시죠. 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예, 설명드릴까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폐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싸니까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 음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대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정해졌었을 때 화폐 수요 곡선과 만나면 이 엠스타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천조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화폐량이 아니라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아직 학부생일 때, 아직 그때만 해도 박사도 아니고 이제 고졸일 때죠. 고졸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 네,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고 이제 배우는데,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이구나. 현실 뉴스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이자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이 포스트 케인지언 화폐 이론 3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 제가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사실상 화폐 공급은 경제 내의 신용 창출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신용 창출 과정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빌린다는 소리예요. 돈을 빌린다. 네, 신용 등급. 네, 당신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을 준다. 그래서 이 빌린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멋있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었을 때 은행은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부이자율을 설정을 하고 이 대부이자율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화폐를 수요를 하는 정도가 있으면 그 만나는 점에서 M스타라고 하는 화폐량이 특정 화폐량이 이제 내생적으로 경제 내에서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포스트 케인지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옛날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유행을 했었던 이제 통화주의라고 하는 화폐 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화폐량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유명했었던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화폐량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자율을 통제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의 그런 행태도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 거시경제학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로 많이 빠졌었는데 이자율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정책 변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이자율이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화폐 가격으로서 이자 막 질문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책적인 변수로 이제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제 1, 2, 3번을 지금 포스트 케인지언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화폐량이 너무 늘어나면 정부가 찍어내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화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통화량이 조정이 안 되네? 그러면 이자율밖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구나라고 왔다 하더라도 이자율이라고 하는 정책 분수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조금 덜한 것 같으니까 경제 위기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저거 이자율을 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내린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정책 변수를 무엇을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효 수요 경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게 2번이 이제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 고용과 그 세 가지에 대한 이론인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럴 수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2번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효 수요와 경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서 장기적으로 장기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이렇게 부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포스트 케인저는 세 번째 소득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소득 분배 변수로서의 이자율 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정리를 한 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내생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챕터 9에 가면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정책 변수로서의 이자율이
어떤 소득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아까 감히 현재 소비를 참아 주셔서 이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자 소득자인 거잖아요. 네. 그 이자 소득자의 이자 소득은 그러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자 소득이 올라갈 거고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 소득은 줄어들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포스트 케인지언 일부 사람들은 이자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 분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자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데에도 경기 조정을 하는 데에도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소수의 이야기인데 파지네티 준칙, 스미신 준칙, 캔자스시티 준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지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스트 케인지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던 공정한 이자율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특정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이제 준칙을 만든 건데 이자율 정책의 목표는 이자 소득자와 비이자 소득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너무 이제 그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를 위한 공정한 명목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정도냐? 생산성 증가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합.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는 줄어드니까 그 정도는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막아주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있다면 그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몫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저기 이자율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명목 이자율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자 소득자와 이자 소득을 갖지 못하는 임금 소득자겠죠. 예. 그런 사람들의 소득 분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미신 준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 스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주장을 한 거예요. 어,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이자를 받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거나 아니면 예금 이자율을 받거나 했었을 때 3에서 5%죠. 그 5%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목 이자율인데 만약에 우리가 명목 금리로서 5%를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율이 2%다라고 하면 그 뺀 3%가 실질 이자율이거든요. 그 실질 이자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스미신 준칙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실질 이자율을 따졌었을 때에 어느 정도 이자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이제 안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스미신 준칙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세후 실질 이자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잡아서 불평등 수준을 낮게 유지를 하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이그레션, 딴 이야기인데 이제 피케티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니까 그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이자율에 붙는 어떤 뭐였죠? 자본 이자세였나? 이자세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자 소득으로 가져가는 몫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붙이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바로 뒤에 나올 캔자스 시티 준칙에 따르면 이게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이자 소득자들의 돈을 가져가 버리면 이제 백래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는 말자라고 이제 해서 나온 게 스미신 준칙인데 제가 이제 소개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캔자스시티 준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목 이자율 그 자체를 0에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었는데 이 명목 이자율을 0으로 해버리면, 자,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0보다 크면 이제 이자 소득을 가져가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이자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자들은 실질적으로 돈만 빌려주는 것이지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안락하게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라고 했었던 케인즈의 아이디어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의 실질 이자율은 이자 소득자의 안락사를 당연히 초래하겠지만 동시에 이 이자율이 높아야지만 또 유지가 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돈을 내고 있는 연금,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그 연금 기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시스템 유지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영의 이자율에서는 자, 대출을 많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 2008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었을 때 그 전에 몇 년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 미국에서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통계로만 봤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페드의 그 대빵이 이제 기준금리 명목 이자율을 진짜 사실상 0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0에 유지를 해도 이자 소득자의 반발을 받지 않았었던 것은 그 영의 저 뭐고 저기 돈을 빌려줄 정도의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 실물 자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영의 이자율을 유지를 해가지고 대출이 빵빵하게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니까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됐었을 때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미신 준칙 같은 어떤 적정한 수준의 이제 이 뭐라고 하죠? 타협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소득자의 안락사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캔자스시티 준칙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아이디어를 던져주기는 합니다. 금융 자본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이제 이자만 가져가는 호구적 상품에 붙은 그 가격, 그 이자를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 이제 뭐 헨리 조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토지를 빌려주기만 해서 지대만 가져가는 사람들의 그런 안락사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자가 단순히 시장 균형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바탕으로서 우리가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자를 무이자, 영이라고 하는 이자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을 했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한 명목 이자율을 채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득 분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구적 상품으로서 화폐에 붙는 이자는 결국 또 다른 허구적 가격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에 대한 고민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